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로버트를 한 번 더 만났다. 편지를 쓸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편지를 쓰는 것이 더 힘들었다.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친 후 그의 아파트에 들렀다. 콜린은 그날 밤 수영 훈련이 있었고 몇 시간 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터여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버트의 아파트를 지나게 되었을 때 무작정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다. 나를 보자 로버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치고 맥진한 듯 보였고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보고 소파에 앉았을 때 나는 내가 그곳에 가서 하려 했던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나는 할 일 없이 앉아만 있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로버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만날 수 없어요. 당신은 그 말을 하려고 왔어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해해요.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이와 콜린과 결혼할 것 같아요. 같다고요? 결혼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질투의 감정을 내비쳐주길 바랬다. 나는 지금은 그가 질투를 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가 내일 밤 시간 있나요? 하고 물었을 때 당시에 나는 그가 내 말의 진실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믿지 않으려 든다고만 생각했다. 로버트, 제발요.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잖아요.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내일 밤 시간이 있느냐고 묻고 있죠. 나는 그 순간 그제야 우리 사이에 지금껏 말을 넘어선 교감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는 그때 그가 너무나 쉽게 나를 이해해버리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그가 훗날 내게 그랬다. 만약 내가 정말로 모든 일을 끝내고 싶었다면 자기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는 것으로 끝을 보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아파트로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아파트 밖 거리에 서 있을 때 나는 내가 그와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믿은 것은 그래야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내게 그런 물음을 던지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고집이거나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었다. 그가 그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서 받은 열쇠를 내밀었고 다른 말은 없이 그를 안았다. 그러자 그는 몸을 숙여 내 목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가 내게 한 처음이자 단 한 번의 키스였다. 그의 입술은 몇 초 동안 나의 피부에 닿은 채로 있었고 나는 그가 입술을 떼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그런 다음 나는 뒤돌아 나왔고 그것이 내가 로버트를 본 마지막이었다. 콜린과 나는 그가 졸업한 그 해에 결혼했다. 그는 존스 홉킨스 의대 본과 과정을 밟고 있었고 나는 볼티모어를 싫어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통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이해했다는 뜻이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4년 동안 우리 가족을 부양했고 콜린은 공부를 했다. 내가 낭만적으로 포장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시절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처음 3년 동안은 시내에 있는 우편 사서함을 통해 로버트와 서신 왕래를 계속했다.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쯤 편지를 주고받았고 마음 같아선 그 편지들을 간직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숨기려 애쓰다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두려워 읽고 나면 언제나 그 즉시 버리곤 했다. 로버트와 내가 쓴 편지들이 늘 연서였던 것은 아니다. 사실 진부하고 평범한 일상의 나열일 때가 더 많았다. 몇 차례인가 로버트는 한 번쯤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넌지시 비치기도 했지만 나는 내가 쓰는 편지들에 이런 초대를 모르는 척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얼마 후 그도 더 이상 그런 암시를 해오지 않았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리고 콜린이 받으면 끊어버리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웬일인지 나는 언제나 그런 전화가 로버트에게서 걸려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가 여전히 나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애써 믿었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교신은 차츰 줄어들었고 볼티모어에서의 마지막 여름이 지나고 나서는 그마저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 콜린이 수련의 과정을 밟아야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뉴욕주 쿠퍼스타운으로 이사를 했다. 수련의의 아내로서 나는 다른 수련의들의 아내들을 위해 오찬이나 저녁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그것은 일종의 필수 사항이었다. 사실상 이런 오찬 자리는 그룹 치료 모임이라고 봐도 무방해서
모임을 가지는 동안 우리는 저마다 남편 얼굴을 볼 새가 없다. 막상 봐도 도대체 깨어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느냐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다. 우리는 무슨 군대 교육처럼 보이는 교대 근무에 대해, 그리고 집에 혼자 남아있는 긴긴 밤에 대해 한숨 지었다. 콜린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교대 근무 사이사이에 환자 이송 침대에서 잠을 청하기 일쑤였고, 그럴 때면 내게 전화를 해 집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전할 뿐이었다. 그 기간 동안 병원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느라 그는 13kg이 넘게 체중이 불었고 혈색은 창백하고 칙칙해졌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남자와 내가 결혼한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수영선수의 모습을 연결해 생각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드물었고 나는 콜린에게 피임 사실을 숨겼다. 다른 수련이들의 아내들은 이미 임신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 내게 그 기간을 홀로 보내는 것보다 더 끔찍해 보였던 유일한 일은 그 기간을 임신하여 홀로 보내는 것이었다. 호숫가에 있는 작은 집에 격리된 채 나는 텔레비전을, 드라마와 게임쇼를 많이 보았고 나보코프의 소설을 죄다 읽는다거나 이어 발자크의 소설을 죄다 읽는다거나 하는 식의 나만의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나는 브릿지 게임을 배웠고 YMCA의 에어로빅 강좌를 들었으며 봄에는 토마토를 심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물리학에 대해 생각했다. 마치지 못한 학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그때는 내가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끝마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 로버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콜린이 수련 생활을 시작하고 2년째, 그러니까 수련의 생활이 끝나가던 해였다. 사실 콜린의 동료를 따라간 저녁 파티 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일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콜린의 동료는 젊었을 적 물리학자였다. 그는 우리에게 로버트가 림프종으로 죽었다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 말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나의 표정이 어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충격과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콜린이 잠시 뒤 양해를 구하더니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콜린이 아직도 그날 밤 바에서의 일, 로버트와 내가 손을 잡고 있었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안의 침묵 속에서 나는 거리감을,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우리 집의 어둠 속에서 우리 사이에서 자라고 있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뜰로 나가 통곡했다. 나는 지금도 콜린이 내 통곡 소리를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콜린과 나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산다. 그는 보스턴에 있는 저명한 병원 그룹에 일자리를 얻고 싶어 했지만 내가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동부를 떠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 둘 다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는 친구나 가족이라고는 없었지만 나는 늘 언젠가는 그곳에서 살겠다는 상상을 했다. 어린 시절에는 그곳에서 방학을 보냈다. 나는 나의 우울증이 계절적인 영향이라고, 내가 시리에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황량하고 적막한 뉴잉글랜드의 겨울 때문이었다고 애써 확신했다. 지금에야 나는 내가 로버트로부터, 그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콜린은 이제 풀타임으로 진료를 보고 우리는 월넛 크리크에 집이 있다. 그는 매일 아침 베이브리지를 가로질러 통근을 하고 나는 그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학위를 따기 위해 버클리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채워줄 수 있다거나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나는 콜린과의 관계에서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다만 그가 나의 일부, 나의 중요한 일부를 채워주고 있고 로버트 역시 똑같이 중요한 나의 또 다른 일부를 채워주었다고 믿을 뿐이다. 로버트가 채워준 나의 일부는 내가 생각하기론 지금도 콜린은 그 존재를 모르는 부분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쉽게 파괴도 할 수 있는 나의 일부다. 그것은 닫힌 문 뒤에 있을 때, 어두운 침실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유일한 진실은 우리가 서로 숨기는 비밀에 있다고 믿는 나의 일부다. 로버트는 거의 10년 동안 내가 콜린에게 숨긴 비밀이다. 가끔은 그에게 말을 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기를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는 유산, 파산지경, 그리고 시부모님의 죽음을 지나왔다. 이제 나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내가 두려운 것은 그의 반응이 아니다.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그는 그 사실을 내면화하여 속으로만 사귈 것이다. 그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내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도 그는 아마도 내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을 테고, 내게서 로버트에 대한 감정을 듣는다 해도 내게 상처 주지 않을 방법만 생각할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죄의식은 우리가 우리의 연인들에게 이런 비밀들을, 이런 진실들을 말하는 이유다. 이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든 일말의 죄의식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는 추정이 숨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죄의식은 자초하여 입는 모든 상처들이 그러하듯 언제까지나 영원하며 행동 그 자체만큼 생생해진다. 그것을 밝히는 행위로 인해 그것은 다만 모든 이들의 상처가 될 뿐이다. 하여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역시 내게 그러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요사이는 문득 로버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간신히 그에 대한 기억을, 나의 가장 고통스럽고 내밀한 상실들이 저장되어 있는 마음 한쪽에 놓아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금도 그를, 우리가 함께한 짧았던 시간을 회상하노라면 나는 우리 사이가 끝나기 직전에 어느 날 저녁으로 돌아간다. 초봄의 저녁이었고 콜린이 친구들 몇 명과 시아프 뒤풀이 자리에 가고 없던 때 아니게 추운 밤이었다. 나는 몸이 안 좋다는 말로 콜린과의 동반 참석을 피하고 그가 나가자마자 로버트의 아파트로 걸어가 그가 내게 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와 사랑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의 아파트로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그날 로버트에게 저녁 강의가 있다는 것과 9시 무렵이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 위해 와인을 좀 마셨고 그런 다음 옷을 벗고 그의 침대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나는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와 거기에 있는 나를, 내 몸을 덮고 있는 시트를, 드러난 나의 맨 어깨를 보는 상상을 했다. 나는 그가 추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나를 발견했을 때 무슨 말을 건넬지 마음속으로 계획했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나는 결심했다. 나는 로버트의 표정을 떠올려 보았다. 그가 고개를 돌려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아주기를 바랐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나는 그가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희망했다. 결국 나는 2시간여를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을 밝히는 것은 구석자리에 로버트의 책상 위에 놓인 등불빛뿐이었기에 잠시 후 방은 차차 어두워졌고 나는 그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쩌면 저녁을 먹기 위해 아내의 집으로 갔을 것이고 어쩌면 그곳에서 밤을 보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서히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그의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러나 떠나기 전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르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식탁에 앉아 눈 속에서 미식 축구공을 던지며 노는 바깥거리의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또래였지만 그 순간 그들은 나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순간이었다. 로버트의 와인을 마시면서 거기 어둠 속에 앉아 결국 어쩌면 몇 시간 동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나는 떠나야 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